올 여름 너무 더워서 힘드셨지요? 100년 만의 더위라고 이번 여름은 정말 역대급으로 무더웠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면서 살만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4년이 엄청 더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는 각종 기계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깥보다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설상가상으로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서 실험실 온도가 42도를 훌쩍 넘어서 숨이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푹푹 찌던 실험실에는 너무 더워서 다 도망간 박사과정 학생들을 찾아오라는 지도교수의 짜증을 듣는 석사과정들만 남아있던 여름이었습니다. 암울하게 그지없었던 그해 여름, 저의 DNA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해 저의 DNA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논문은 올 2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된 주변 야외열 그리고 노인에서 나타나는 가속화되는 후성유전적 노화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발표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56세 이상의 미국인 3,6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외부 온도와 DNA 메틸화의 상관관계를 추적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더위에 많이 노출되면 특정 유전자 부위에 메틸화가 더 많이 일어나서 생물학적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름 기온에 해당하는 26.7에서 32.2도 정도의 폭염일수가 10% 늘어나면 생물학적 나이는 약 0.1년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위라는 환경이 노인들의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이지요. 물론 1994년에 제가 56세 이상의 노인은 아니었지만 그 뜨거운 여름에 실험실에 여러 날을 보낸 저의 노화 관련 유전자에는 분명히 엄청난 메틸화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저는 후성유전적으로 급격하고 빠르게 그 해에 폭삭 늙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DNA 메틸화, 후성유전적 노화라는 용어들을 언급했는데요. 이 모두는 후성유전적 생체시계라는 연구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후성유전학적 생체시계, 에피지네틱 클락은 DNA 메틸화 정도를 분석해서 개인의 생체 나이를 예측하는 분야인데요. 그야말로 요즘 정말 핫한 세포 리프로그래밍에 기반이 되는 연구 분야입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은 늙어가는 세포를 젊게 만드는 회춘에 관한 연구이지요. 회춘은 늙어가는 세포의 시간을 되돌려 젊게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꿈의 영역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회춘은 아니고 느린 노화, 저속 노화, 다른 말로는 안티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핫한 영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공통으로 투자한 분야가 바로 이 세포 리프로그래밍, 안티에이징 분야입니다. 이 시대의 신산업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공통으로 동일한 분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 분야가 머지않아서 새로운 산업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안티에이징 기술에 기반이 되는 후성유전학적 생체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들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들을 DNA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DNA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그 일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DNA 메틸화, 즉 DNA에 CH3라는 메틸 그룹을 붙이는 것은 그 기록의 한 방법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DNA의 메틸화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50세 일란성 쌍둥이들의 3번 염색체 메틸화 정도가 다른 부분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개인마다 접하는 환경에 따라 메틸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A에 메틸화가 많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DNA에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mRNA로 전사된 이후에 단백질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메틸 그룹을 DNA에 있는 유전자 부위 어딘가에 붙이면 mRNA를 만드는 과정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틸 그룹을 붙인 이 결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유전자가 만들어야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유전자와는 별개로 메틸화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짐으로써 나의 형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DNA 염기 서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생기는 메틸화와 같은 DNA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현상을 후성유전, 에피지네틱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DNA 아무 곳이나 무작위적으로 메틸 그룹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 메틸 그룹을 붙이는 DNA상의 특별한 위치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긴 연구의 과정 속에서 연구자들은 특별한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 CPG 아일랜드라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이중나선의 긴 가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나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염기 A가 T와 쌍으로 결합하고 G와 C가 늘 쌍으로 결합하기 때문이지요. 한편 단일 가닥이 길어지는 것은 인산 그룹을 통해서 염기와 염기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연구자들이 긴 시간 동안 유전자라는 녀석을 연구하다가 유전자 앞쪽에 흔히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GC, 두 개의 염기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어떤 유전자의 전체 염기 서열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의 염기 서열이 ATG입니다. ATG는 여기서부터 mRNA를 만들어라 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쪽에 mR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를 비롯해서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결합하는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앞쪽에 붉은색으로 반복해서 표시된 염기 서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GC, 두 개의 염기가 늘 G 그리고 C라는 염기의 순서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C가 인산그룹 P를 매개로 G와 연결되었다고 해서 CPG라고 표시를 하고 이 두 개의 염기가 여기저기 섬처럼 나타난다고 해서 CPG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물론 ATG 이후에 진짜 단백질 암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붉은색으로 표시된 CG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성유전학적 메틸화는 주로 이 CPG 아일랜드에서 일어나는데요. GC 중에서도 C, 사이토신에 메틸 그룹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씨에 노출되면 온도의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의 CPG 아일랜드에 있는 C, 사이토신에 메틸 그룹을 붙입니다. 그런데 고온의 기온이 10일을 넘어서 20일이 넘게 되면 C에 점점 더 많은 메틸화가 일어나겠지요.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DNA의 염기 서열이 변한 것이 아니라 DNA의 구조가 바뀐 것이지요. 이와 같이 메틸 그룹을 덕지덕지 붙인 DNA 구조 변화에 의해서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실제로 눈에 띄는 신체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메틸화와 같은 DNA 구조 변화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의 영향력은 막강하고도 광범위합니다.
사람의 경우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약 70% 정도에서 CpG 아일랜드가 확인되었습니다. 70% 정도라는 수치는 후천적으로 DNA 구조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에 따른 고유의 발현 조절 시스템을 넘어서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개인의 생활 습관, 처한 환경 등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 발현은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DNA에 직접 메틸 그룹을 붙이는 방식은 DNA 구조 변화를 유발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NA 긴 가닥을 감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에 메틸 그룹 또는 아세틸 그룹을 붙여 DNA 구조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 또한 유전자 발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금까지 후성 유전학적 생체 시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DNA 메틸화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DNA 메틸화 원리를 이용해서 후성 유전학적 생체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노화 관련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지금까지 밝혀진 노화와 직접 관련된 유전자만 해도 300개가 넘고 수명이라는 범위로까지 확대를 하면 수명 관련 유전자만 해도 8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한 유전자, 즉 바이오마커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 대상, 즉 연령마다 관련된 유전자들의 메틸화 정도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된 주요 유전자, 바이오마커를 분석했더니 20대의 메틸화 정도가 30%인데 50세인 나의 메틸화 정도가 30%로 나오면 나의 생물학적 나이는 20대인 것이지요. 이 기술은 UCLA 대학의 스티브 호바스 교수가 2011년 지금 보는 이 논문을 게재하면서 상용화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람의 침을 이용해서 후성유전학적 생체 시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침만 뱉으면 그 침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을 모아서 노화 관련 여러 유전자의 메틸화 정도를 바로바로 분석해서 당신의 후성유전학적 생체 시계는 몇 살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이 논문에서는 노화와 관련된 88개의 유전자에 대한 메틸화 정도를 분석했는데요.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유전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관련 유전자들의 조합, 즉 어떤 바이오마커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호바스 교수는 앞서 언급한 세포 리프로그래밍 관련 회사 중에서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모델을 바탕으로 메틸화 정도를 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은 세포 리프로그래밍, 즉 안티에이징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은 호바스 교수가 주도가 된 메틸화 분석 기술과 이를 다시 되돌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토스 랩에는 호바스 교수 이외에도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야마나키 교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마나키 교수는 이미 세포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다가 mRNA 생성을 조절하는 전사 조절인자를 발현시켜서 다기능 세포로 전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즉 야마나키 교수가 밝힌 전사인자를 메틸화로 인해서 유전자 발현이 잘 안 되는 세포에 넣어주면 젊었을 때처럼 많은 양의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야마나키 교수의 전사 조절 인자를 넣은 경우에 종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냥 개인의 후성유전학적 생체 시계를 제시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게 DNA 메틸화에 의한 유전자 발현 억제를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의 염기만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후성유전학적 생체시계 더운 것도 힘든데 늙기까지 이었습니다.